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우리 교재로 보면 교과 내용학 1권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용의 수험생들이 가장 좀 진입장벽이 높은 교과목으로 얘기하는 게 이 운동역학과 운동생리학 파트인데요. 또 이과적인 지식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좀 그 흥미를 갖고 공부를 잘 하는 분들은 도리어 더 재밌어하고 하는 파트가 또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가 지금 현재 우리 교재가 페이지 수를 보면 한 400페이지가 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 내용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깨차고 있으니까는 별 어려움은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면 과목의 그 영역이 제일 좁은 게 여기예요. 역학. 그러니까 봐봐. 4 곱하기 2 몇이에요? 답을 하세요. 4 곱하기 2는 몇이에요? 2 곱하기 4는요? 예, 8 나누기 4는요? 2. 그죠? 요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을 우리가 접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얘는 연산의 법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힘, F는 MA. 그러면 F가 예를 들면 100N이다. 100N이다. 질량은 50kg이다. 그러면 가속도는 몇일까? 2m/s. 그거는 뭐냐면 100 이퀄 50 곱하기 2. 아까 우리가 처음 물었던 4 곱하기 2는 8입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F는 MA를 좀 바꾸면 A 이퀄 M분의 F.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거잖아요. 벌써 봐봐. 아까 4 곱하기 2는 8. 8 나누기 4는 2. 이거 잘 답하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에서 F는 MA라고 얘기하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익숙하고 재미있게 공부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고, 나는 물리, 수학 이런 건 싫어. 이랬던 사람들은 그런 내용으로 가자마자 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힘은 100N일 때 질량이 50kg이면 그때 2m/s의 제곱에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100 이퀄 50 곱하기 2다.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2가 나왔다는 것은 힘 100에 질량 50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익숙하잖아? 딱 요 수준이다 이거야. 요 수준.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역학은 요 정도의 레벨의 수학 정도에 대한 두려움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도리어 쉬운 거야.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응용되면서, 그러면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건 어떤 법칙입니까? 그럼 가속도의 법칙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가속도의 법칙이요. 가속도의 법칙은 제 운동제 몇 법칙이에요? 그래요. 그게 2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 쫄지 않으면 좆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역이 작아. 그러니까 원리만 몇 개 알아놓고 제대로 알면 그 다음부터는 도리어 역학은 쉽다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등등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건 답을 못 한다고. 근데 역학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처음을 못 하는 거야. 마치 수영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에 차마 못 들어가는 거야. 겉에서 막 이거만 해. 근데 물에 들어가려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거야. 역학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 또 나중에 생리학 같은 경우도 우리 운동하면 힘들었잖아. 그 운동할 때 힘든 상황. 또 운동을 오랫동안 하니까 내가 똑같은 운동을 과거와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별로 안 힘들더라. 이거 우리 다 경험한 거거든. 그 경험한 걸 순환계. 순환계는 보통 심장과 관련된 혈액의 전신의
움직임과 관련된 거예요. 호흡계, 힘쓰는 거 근육계, 내 안에 내분비의 계통에서 나오는 호르몬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운동 상황에 어떤 특정 계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생리학은 낯선 용어들이 나오지. 갑자기 무산소성, 역치 뭐 이런 용어가 나온다든가, 평소 때는 잘 못 들어봤던 막 에피네프린 막 이런 호르몬 명칭이 나온다든가, 또 속근지근하면서 우리 그냥 근육했던 걸 막 분류를 한다든가, 그와 같은 내용을 유산소성 능력이니 무산소성 능력이니 막 나눈다든가, 또 그와 관련돼서 에너지의 생성과 관련돼서 우리 몸에 고에너지 인산화합물이 ATP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용어가 나오면 낯선 용어를 들으니까 또 이것도 내가 할 게 아닌가 봐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선입견,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역학과 생리학의 진입장벽이에요. 예. 우리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물도 먹고 오액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물속에서 편안함을 갖고 수영할 수 있잖아요. 홍천 그래 안 그래? 그래. 똑같아. 근데 거기에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예. 공부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초이론을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자기가 어려워하는 과목 있죠. 어려워하는 과목에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우리가 어제 교과교육학을 공부했고 오늘 교과 내용학을 공부하면서 어제 교과교육학과 오늘 내용학에서 시작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아무래도 분명히 교과교육학 때는 편했을 거예요. 뭐 옛날 얘기하는 거 같고 막 미국 얘기했었고 막 여기 이쪽에서 이리 오고 저리 가고 뭐 하면서 막 땅 따먹기 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쉽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쉬우니까 나중에도 공부할 때 편안해요. 막 이해가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기로 나중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역학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 시험 문제도 다 그렇거든요. 역학 외워서 쓰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해하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준 아니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4 곱하기 2는 8 나누기 4는 이 정도 수준이야. 거기다 조금 들어가면 삼각함수 정도. 사인, 코사인, 뭐 우리 이병시험에 물론 탄젠트도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가 사인, 코사인 정도의 삼각함수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여러분 동생들인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포기해갖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빨리,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거 가르치는 데 엄청 많더라. 무료로도 유튜브에서도 엄청 하고. 그래서 그거 있지, 며칠만 투자해서 공부하면 금세 돼요. 그 투자를 못 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그거는 용호 선생님이 지금도 타자를 이렇게 못 보고 쳐요. 선생님은 1988년부터 정보 처리가 기능사 자격을 따갖고 컴퓨터를 사용한 지는 진짜 오래됐거든요. 30몇 년을 컴퓨터를 했는데 처음부터 똑딱똑딱 치던 독수리 타법이 몸에 배갔고요. 예를 들면 안 보고 치는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도 옛날에 관성으로 돌아가요.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운동학습에서는 자신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원래 하던 협분 구조로 돌아가 버려서 못 하거든요. 지금도 최고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그때 좀 힘들더라도 그거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내 몸을 뜯어 고쳤어야 되는데 못 뜯어 고친 거.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거든요. 할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다 뭐 처음부터 합격한 사람들이 다 수학자라고 물리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나중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알았죠? 자, 요 수준인데요. 자,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 파트를 할 텐데 여기에 한번 우리 차례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차례를 한번 봐보면 운동 역학은 이렇게 그냥 큰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이나, 그다음에 운동 역학의 기초 지식, 그다음에 정력학적 운동, 운동학적 분석, 선운동의 운동학적,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각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인류 에너지, 그다음 8장의 운동 역학의 현장 적용. 그래서 페이지를 보니까 어때요? 페이지가 여기에서 생리학 여기 들어갈 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1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은 결국 6, 70쪽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야. 그거 이해하면 다 끝난다는 거야. 근데 생리학 봐봐. 엄청 많지? 한 300쪽 되지? 실제로 양이 이래요. 나중에 그 체육 지금 교과 내용학 2권의 심리학, 사회학도 보면 글자 보다가 막 토 나와요. 텍스트가 엄청 많아요. 예, 지금 제가 그 내용학 3권에 그걸 집필 중인데 그것도 체육사라든가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역학은 텍스트 별로 없어요. 그림이라든가 어떤 응용되는 어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가요. 예, 그래서 양은 많지 않고 이해만 정확히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어떠한 근육을 사용하여 무게를 든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암컬 동작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 덤벨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컬 동작을 한다. 그러면 요것들이 상완 이두근, 우리가 위팔 두갈래거이라고 하는 상완 이두근을 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굴곡 신전하잖아요. 그럼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굴곡되고 신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적용되는 원리가 다리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고관절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서 굴곡 신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근육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의 타격을 딱 해서 이렇게 타격을 했다. 그러면 이 타격의 원리가 예를 들면 테니스의 타격의 원리, 태권도에서의 돌려차기의 타격의 원리, 축구에서의 스윙하면서 공을 차는 동작 원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 하나를 알면 종목이라든가 동작에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원리 몇 가지만 알면 되니까 그 원리를 제대로만 알면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역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 원리를 평소 때 막 써보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딱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스크린 도어 앞에서.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언제 오나 씨발 이러면서 뭐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봐. 그러면서 아까 공부한 거 굴곡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게 여기 여기 대퇴 사두근이 단단해지네. 그다음에 신전 대퇴 사두근이 이제 짧아지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피곤하니까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그러면 무릎에 구부리면서 굴곡. 근데 여기 햄스트링 쪽이 약간 부하가 오네. 이거 햄스트링이 지금 주동근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러면서 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만히 서서 가. 내 지금 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등척성 수축을 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지. 계속 적용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의 생활이 그냥 다 이 원리야. 그래서 이거를 한두 달만 하잖아? 그럼 약간 역학패인 같이 돼. 모든 상황이.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지금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피곤하지 않죠? 여기 이렇게 딱 해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봐. 그럼 이러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하면 안 되지? 강의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피곤하면 탁 이렇게 되지. 졸려갖고 이렇게 탁 탔잖아. 뭔가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자 봐봐. 졸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요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게중심 쪽이 머리가 약간 뒤쪽에 있는 자세를 하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앞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중심이 약간 앞에 가 있다고. 현재 여러분이. 그런데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가 졸면 툭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몸에 배어있어. 한 20년 동안 이래서. 자, 역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목 뒤쪽이랑 목 옆 근육이 앞 대가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걸 잡아주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네네. 근데 툭 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근육의 힘을 어떻게 해? 힘이 안 들어가니까 뒤로 당겨주지를 못하니까 우리 보면 머리가 앞쪽에 가 있잖아요. 그걸로 톡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봐. 여러분이 지금 목의 근육을 지금 힘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그래,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근육의 길이가 변할까 안 변할까?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 상태.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목 근육이 어떠냐? 근육의 길이가 변화 없으면서 등척성 수축으로 여러분 머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럼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지? 그러면 이 목 근육들이 그 등척성 수축을 하면서 무슨 피로가 나와? 근피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막 목을 돌려주고 막 이러지. 그러면 그때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피로를 풀려고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게 역하게 그냥 나중에 근수축에서 나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다가 지금 앉아 있잖아? 그러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뭐 우리가 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갈 거니까. 자, 발을 이렇게 쭉 앞으로 펴봐. 그 다음에 발을, 자, 여봐.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당겨봐. 당겼지? 그러면 어디가 지금, 당겨, 이래. 그래, 종아리,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종아리가 뭐냐면 우리가 비복근이라고 얘기하잖아? 요 비복근 쪽에서 쭉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있어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으로 쭉 펴봐. 다시 앞으로, 뒤로 계속 반복해봐요. 이거를 제대로 하면 갑자기 앞쪽에 요 뼈 양쪽에 있는 근육이 땡기고 비복근도 땡기고 그러지? 그러면 이 근육들이 서로 주동근의 작용을 바꿔가면서 계속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땡길 때, 밀 때, 땡길 때, 밀 때 각각 근육이 다른 거지. 땡길 때는 앞쪽의 근육이, 밀 때는 뒤쪽의 근육이. 쓰면서 왜 우리가 쭉 한번 해볼까? 쭉 밀어봐.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다 잘못하면 하고 지나지. 쥐가 앞에서나 뒤에서나. 뒤에서 나지. 바로 그 동작을 할 때 뒤쪽의 근육이 힘을 쓰는 거야.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건데 그럴 때 봐. 다시 한번 해봐. 땡겨.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나중에 이거 배측 굴곡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시 쭉 펴봐. 그럼 이걸 나중에 족저 굴곡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평소 때 했던 거를 역학적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역학적 용어에서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라든가 또는 그 관절의 움직임 형태라든가 또는 수축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작년에도 그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애써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해봐. 자, 여러분 지금 5kg의 덤벨을 한 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어. 자, 생각을 해야 돼. 지금 5kg야. 안 되겠어? 표정이. 10kg로 올려. 표정이 너무 편안해. 10kg로 올려봐. 자, 10kg야. 올려봐. 표정이 중요해. 이거는 표정이 중요해. 자, 올려봐. 쫙 올리면. 자, 어디에 힘들어가? 그렇지. 짚어봐, 손으로. 그렇지. 상완 이두근 쪽에 힘이 들어가지? 자, 그럴 때 이 관절각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이 내측각이 작아지지? 그럼 굴곡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굴곡할 때 이 상완 이두근의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지지? 그러면 이 상완 이두근이 주동근으로 작용하면서 단축성 수축을 하면서 굴곡 동작을 할 때 단축성 수축을 하니까 이 상완 이두근을 굴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내리는 거야. 천천히 내려야 될 것도. 표정이 중요해. 표정이 존나 무거운 표정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무거우니까는 이걸 천천히 내려야 되니까 막 힘을 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상완 이두근은 어떻게 돼? 늘어나지. 신장성 수축을 할 때 반대쪽 기랑근 쪽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완 삼두 쪽은 지금은 아마 무게가 실제로 안 걸리니까 딱딱해지지 않을 텐데 이걸 천천히 내면 거기에 근육이 짧아지면서 거기가 단축성 수축을 하고 한다고. 그런데 이게 각도가 작아져 커져? 커지지. 그러면 이게 굴곡이야 신전이야? 신전을 할 때 뒤에 상완 삼두근이 단축성 수축을 하니까 그 상완 삼두근은 신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역할 할 때 굴구는 뭡니까? 그러면 굴곡 동작을 할 때 단축성 수축을 하는 거. 신근은 뭡니까? 그러면 신전 동작을 할 때 단축성 수축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의대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을 공부해도 제대로 하고 맨날 요걸로만 보고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막 헷갈리고 굴근이 뭐야? 신근이 뭐야? 뭐 굴곡 동작할 때 근육인가? 신전 동작할 때 근육인가? 막 이러면서 헷갈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이해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운동 생리학 쪽을 이제 가보면요. 신체와 운동력의 이해, 또 인체 에너지 대사와 운동. 그래서 에너지 대사 하다 보면 이제 무사운성 에너지 대사, 유사운성 에너지 대사 해가면서 무사운성 에너지 대사에서는 ATP, PC 시스템, 이너지 시스템이라는 거와 젖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무사운성 해당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운성 대사로 가면은 우리가 산소 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산소 시스템은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운성 대사 과정에서의 탄수화물은 유사운성 해당 과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베타 산화 과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 자체를 에너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으로 바꿔서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당 신생합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용어들이 또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생리학적 용어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후 회복. 그러면 이제 운동 후 회복하면 당연히 운동 힘들고 하 가다가 이제 점점 안정 상태로 돌아올 텐데 그때 이제 돌아올 때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트레이닝을 장기간 하기 전 몸 꽝이던 시절과 장기간 트레이닝을 하는 몸짱 시절에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 운동 회복에서 하고요. 또 근육계와 운동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각종 근육들, 예, 그래서 몸에 있는 수백 개의 근육을 다 외우고 이러질 않습니다. 우리 임용시험은 해부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에 따라서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근육이 동원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순차적 동원의 원리라든가 크기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예를 들면 속근과 지근, 또 그 각각 속근과 지근이 또 어떤 타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 또 신경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신경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신경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의식하지 못하죠. 평소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같이 젊고 저도 뭐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 뭐 치명적인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건 탈모 뭐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큰 신경계의 작용은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느끼는 게 덥다? 그럼 막 땀나고 춥다? 그럼 이렇게 떨고 그와 같이 외부의 정보를 우리 몸이 느끼니까 춥다고 느끼고 덥다고 느끼는 이것들에 대한 전부 전달 체계가 다 신경계의 작용이에요. 그러면서 무서운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심장이 콩깍콩깍 뛰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신경계의 작용인데 그러면 그렇게 덥다, 춥다, 또는 무섭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주 편안한 상태가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면 위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선생님 뭐 좀 약간 더운 게 뭐 위험해요. 하지만 갑자기 60도, 70도 돼봐요. 왜 위험하잖아요. 또 영하 1도가 아니라 영하 30도, 40도 돼봐요. 그럼 그 매우 위험하죠. 우리 몸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항상성 상태라고 해요. 그 항상성이 깨져 있는 상태가 결국 춥고 덥고 무섭고 이런 상태예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신경계의 작용이 대부분 교감신경계. 예.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그와 같이 좀 항상성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위험한 상태에 대비하는 것들이 대부분 교감신경계고요. 또 부교감신경계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몸을 좀 늘어지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웠다가 따뜻한 방에 가면 이렇게 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좀 잠이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몸을 편안한 상태로 편안한데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딱 들어볼 테니까 한번 바로 답을 해봐요. 여러분, 자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의 여기 요골동맥죠. 예, 손목 쪽에 동맥을 한번 딱 해봐요.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문제돼 지금. 잘 찾아봐요. 어딘가 있어요. 그냥. 근데 왜냐면 요골동맥을 제가 하는 이유가 가장 얇은 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위죠. 여기 같은 경우가 가장 자상을 쉽게 입고 그다음에 경동맥 이런 데가 바로 이게 자상의 위험성이 높죠. 자, 여기 딱 잡으면 한번 심박수를 한번 재보자고. 자, 10초간 재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땡. 자, 선생님 몇 회? 9회. 우리 홍천이 18번? 지금 뭔 일이 있는 거야? 보통은요. 자, 8번이다 하면은 이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뛴 거는 안 세지고 끝 하자마자 뛰는 것도 안 세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회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8회다 그러면 10회일 수도 있고 이런데 10초 동안이니까 1분이면 곱하기 6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 만약 8회는 좀 적을 거고 한 10회다 그러면 60방 정도 뛰는 거예요. 상당히 섬액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이런 섬액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홍천이 같이 18회 나왔다 그러면 지금 100 몇 회인데 좀 빈맥 상태거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막 재보려고 하니까 이럴 수 있죠. 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콩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홍천이한테 몇 회가 30회요. 그러면 이건 아무리 좀 이게 좀 심리적인 요인이라도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마다 이렇게 맥박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홍천이 같은 반응을 원했던 거예요. 재봅시다라고 하는 외부 자극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가만히 편안하게 들었을 때보다 심박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봅시다라고 하는 게 안정 상태를 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체는 뭐냐면 그거를 위협이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도망가거나 뛰어가거나 하면서 우리 몸을 빨리 쓸 수 있게 심박수를 늘려요. 그래서 심박 출량에 증가시켜요. 그래서 빨리 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이 TV 속에 말이죠.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10초 후에 터집니다. 자,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하면 여러분 10, 9, 8 하면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막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막 뛰어나갈 거예요. 이 위험 상태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재봅시다는 강도는 다르지만 외부의 자극을 받으니까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수업도 끝나고 위협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평소 때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잠자리에 쏙 들어갔다. 그러면 앞서의 그 위협 상황에서 편안한 상태로 바뀌죠? 그러면 심박수가 조금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그땐 주로 부교감 신경계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건데 이걸 이제 운동 상황으로 이제 다 이제 우리는 운동생리하니까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죠? 교감 신경계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안정 상태에서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이 줄어드니까 또한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가 올라갈 때는 보통 교감신경계의 자극이 증가하고 부교감신경계의 자극이 감소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또 반대로 또 올라갔던 심박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계의 자극은 올라가는 거죠. 또 예전에는 막 이렇게 뛰는 운동을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몸짱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데 과거보다 심박수가 덜 올라가.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과거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덜 받는다? 덜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심박수가 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 자극이 과거보다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옛날보다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가 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신경계 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많은 우리 몸의 변화를 운동 생리학의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외 없이 모든 다 경험했던 걸 생리학적 용어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않은 거야. 야, 뭐 무슨 막 의학 용어 같은 게 나오니까 벌써 막 이러면 벌써 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구나. 요렇구나. 내가 그때 경험했던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 경험했을 때 요 상태에서 내가 막 뛸 때 힘들 때 막 그때 에피네프린 수준이 막 증가했었던 거구나. 또 높은 강도 할 때는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왔던 거구나. 낮은 강도 할 때 이런 호르몬이 나왔던 거구나. 내가 체대 입시하기 전보다 체대 입시를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몸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그 몇 개월 전에 운동할 때보다 덜 힘들었던 게 이런 작용 때문에 덜 힘들었던 거구나. 대학 들어와 갖고 내가 담배를 존나 막 피고 운동을 대학 10대만큼 안 하니까 운동력이 떨어졌던 건 호흡기의 이런 작용들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경험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순환계. 우리가 호흡기에 보통 이제 폐와 관련돼 있는 많은 내용들이고요. 순환계 쪽은 대부분 심장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계와 호흡기를 합쳐서 여기에서의 심장과 폐를 합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폐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는 이거를 심폐계 자체가 호흡순환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호흡순환계 심폐계는요 완전히 쌍둥이에요. 예. 아까 우리가 몸짱이 되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 과거와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낮아진다고 그랬죠. 호흡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 심장에서 빡 뿜어져 나오는 피의 양을 일회박 출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회박 출량이 증가하듯이 호흡이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 이 호흡의 일회 호흡량이 커져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히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인정을 하세요. 호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가 호흡의 작용은 뭘까요? 호흡을 공기 들여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공기에서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자 들여 마셔봐. 자 참어. 멈춰봐. 이거 오래 멈추는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좀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내뱉어봐요. 빨리 내뱉어봐. 그럴 때 괴롭죠. 점점 시간이 가면 괴롭죠. 호흡에서 봐봐. 들여 마시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못 내뱉어서 괴로워요? 못 내뱉어서 괴롭죠. 호흡의 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호흡하면 산소를 들여 마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들여 마시는 건 들여 마시는 거지만 이거를 내뱉어야 또 들여 마실 거 아니에요. 또 운동하는 과정 속에 몸에서 생긴 각종 호흡계통의 노폐물을 잘 내뱉어야 내 몸이 원활하게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계 쪽에서는 들여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내뱉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여 마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산소죠. 내뱉을 때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 점점 이 강의실이 특히나 이제 겨울이니까 이게 문을 닫고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점점 이산화탄소가 막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어때요? 뭔지 모르지만 피곤하고 막 졸리고 막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우리가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기 좀 합시다 하고 창문 연단 말이에요. 환기, 기체를 교환한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창문을 열어서 바깥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바깥쪽에 산소가 많은 공기를 들여온다. 이게 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호흡기의 작용을 통해 환기한다는 건 마치 창문을 열듯이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잘 내뱉고 이 작용이 수월한 사람이 또한 몸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몸짱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릴 때는 막 오래 달리기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4점이라고 하는 데드 포인트를 막 오래 달리기 하다 보면 운동 초반부에 가슴이 찢어져 갖고 힘들어요.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못 들여 마셔서 힘든 게 아니라 잘 내뱉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을 우리가 지도하다 보면
공기를 못 들여 마셔서 힘들어요. 해서 호흡하다가 막 물 들여 마셔갖고 코 메워서 막 수영 못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들여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뱉는 동작을 못 해갖고 애들이 수영하다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방금 경험했듯이 들여 마셨다가 내뱉지 못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와 같이 수영을 할 때 내뱉는 동작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호흡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영 배울 때 파 이러면서 막 가르친다는 게 파 동작이 뭐예요? 팍 내뱉으라는 거죠. 팍 내뱉는 순간 대기압과 폐 내압의 중에 폐 내압이 더 크니까 바깥쪽 확 공기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확 나가자마자 이 기압차가 바뀌어. 파 하고 내뱉자마자 바깥쪽에 대기압이 높고 도리어 여기가 낮아져. 그럼 파 하는 거 동시에 공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파를 잘해서 빨리 내뱉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파 동작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뱉는 동작을 팍 못하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후 들여 마시다가 물 들어오면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중학교에 자기가 발령받은 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친다 하면 들여 마시는 동작에 대한 수영의 호흡의 중요성보다 내뱉는 동작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학생들이 훨씬 더 호흡을 빠르게 배운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호흡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계는 결국은 심장에서 나오는 피와 전신을 돌죠. 피가 좌심실에서 빵 하고 뿜어져 나와서 쫙 해갖고 다시 심장에 우심방 쪽으로 들어왔다가 또 이게 계속 돌아가고 이것도 해서 계속 폐 쪽으로 해갖고 계속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에 체순환이니 폐순환이니 하면서 이렇게 여러 순환 계통을 돕니다. 그건 뭐냐면 피가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요. 안에 있는 피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빵 하고 피를 내줬을 때 우리가 실제 그 피에 담겨있는 산소 또 각종 영양소, 그중에 그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 계통은 혈당, 지방 계통은 유리지방산, 이와 같은 것들이 피에서 담겨갖고 운반이 돼서 조직으로 가거든요. 근육 조직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산소를 쓰기도 하고 당을 쓰기도 하고 지방산을 쓰기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피가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뿜어져 나온 피 중에 기관, 우리의 근조직이라든가 같은 활동 조직까지 가는 혈관은 동맥. 그 다음에 그 활동 조직에서 쓰고 한마디로 조금 더러워진 피가 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정맥.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폐순환을 통해서 바깥으로 파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심장과 관련된 순환계는 다 폐와 한 짝꿍이 돼서 움직여요. 그리고 생리학은 이 호흡순환계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거의 7, 80%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알면 그 다음은 아주 수월해져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생리학의 키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생리학은 이 호흡순환계, 심폐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생리학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호흡순환계 빼고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호흡순환계 빼고는요, 그러니까 10점 중에 다가 호흡순환계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호흡순환계가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여러분 잘 아는 호르몬계예요. 호르몬계. 예. 옛날에 이제 여러분 지금이나 저 때나 다 우리 청소년 시기 때는 몸의 변화가 다 갔잖아요. 제가 이제 다 초등학교 때 딱 가면 우리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작았어요. 지금도 작죠. 누가 더 커요? 여학생들이 더 크죠? 예. 여학생들이 보다 빨리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우리 반 짱이 누구였냐면 수정이었어요. 예, 우리 반 짱은 수정이어서 항상 우리는 수정이의 그 품 안에서 모든 보호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옆반 친구가 막 하려고 한다면 우리 수정이가 탁 나왔고 씨발놈 딱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서. 왜 우리 수정이는 우리보다 한 뼘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수정이가 맨날 용호 이러면서 이렇게 제 머리를 그냥 이러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를 딱 갔다.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은 초등학교 다니다가 수정이는 저기 잠실 그 종합운동장 앞쪽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있는 쪽에 정신여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리 갔고 저는 그 옆에 이제 신천중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실 종합운동장 뭐죠? 그 지하철역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를 갔더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키가 큰다? 뭐 밥도 잘 먹었지만 뭐 초등학교 때는 잘 못 먹었나? 근데 갑자기 막 키가 커. 내 친구 고대식은 28cm가 컸대.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지? 28cm면 거의 아메바급으로 컸을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2cm씩 컸을 거 아니야? 그러면 2cm도 넘었을 거 아니야? 갑자기 130 몇 하다가 160 몇이 되고 제 친구 지금 192인데요. 중학교 때 그렇게 컸대. 제가 이 키가 딱 중2 때 키거든요. 근데 나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80까지 크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안 크던데. 근데 쭉 컸어. 그리고 이제 딱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쭉 걷는데 수정이를 만났어. 우리 수정이? 우리를 지켜줬던 우리의 짱. 수정아! 근데 수정이가 좀 당황하는 거야. 우리들이 아는 척하는데 목소리가 얘가 약간 변성기도 오고. 근데 우리는 수정이가 반가워서 했는데 수정이가 약간 피하려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여자 중학교 다니고 우리는 남자 중학교 다니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뭔가 우리가 많이 달라진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수정이는 거의 똑같고 극히 160 몇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왁 하고 갔는데 옛날에는 항상 위로 쳐다봤거든요, 수정이가.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냥 또 2차 성징도 여학생들이 빨리 나타나갖고 엄마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가까이 갈수록 눈높이가 비슷한 거야. 근데 수정아 그랬더니 막수정아 너희들 왜 이렇게 됐니? 왜 우리가 어때서? 막 그랬더니 너희들 키가 너무 크고 뭐 목소리도 이상해. 뭐 근데 수정이 너는 왜 키가 작아졌니? 우리가 그랬더니 자기는 키가 작아진 게 아니라 똑같은데 너희들이 컸다고. 그래서 점점 그 다음에 만날수록 점점 수정이가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때 되니까 수정이가 만났는데 우리가 다 작더라고. 그래서 야 수정이가 저렇게 좀 그랬나? 막 근데 어쨌든 우리보다 한 뼘이 컸거든.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우리 담임 선생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환경미화 체육대회 이런 거 1등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경미화 하려면 타다 보면 뒤에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드름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여드름을 짜는 거야. 근데 여드름이 또 짜는 그 쾌감이 있잖아. 그냥 찍 하고 나오는 게. 그래갖고 이 사내 새끼들이 맨날 저기 교실 뒤에서 여드름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 하고 나가니까 이 거울이 맨날 이게 좀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게 대충 또 휴지로 이렇게 닦잖아. 지금까지 뭐 물티슈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어이구 더러운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여드름 그렇게 잘못 잡으면 이 새끼 피부 안 좋아지니까 깨끗하게 손 닦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신경 쓰나 밖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체육대회 1등을 하라고 했으니까 또 열심히 막 씨름 연습하고 줄다리 연습하고 이따가 막 손에 막 흙 묻고 또 찍찍찍 짜고 막 이러잖아. 어마어마한 호르몬 변화가 나오지. 그때는 정말 그러면서 봐봐 아까 키가 막 큰다고 그랬잖아. 키가 크면 뼈의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겠죠. 조금 이따 역학할 때 나오겠지만 근육은요. 야 봐봐 또 약간의 집중력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토크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관절이라는 게 다 축이야. 회전축. 자 여기서 자 봐봐 도리도리 해봐 이렇게 도리도리. 이것도 목과 관련되어 있는 축을 갖고 회전하는 거야. 위아래로 해봐. 자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어깨도 돌려봐. 이것도 회전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해봐. 이것도 회전이야. 나 이렇게 해봐. 이것도 다 회전이야. 자 좀 크게 돌려봐. 이것도 회전이야. 제자리에서 약간 대퇴를 살짝 돌려봐. 이것도 회전이야. 무릎 구부렸다 펴봐. 이것도 회전이야. 다 관절축을 갖고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회전을 하다 보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가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 회전하잖아. 가만히 있다가 회전하잖아.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지. 속도의 변화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해? 가속도. 가만히 있다가 속도가 변했으니까 속도가 더해져서 뭔가 변화한 거지. 가속도는 결국 속도가 변화하는 거야. 그러면 축으로 회전하면 우리 이 회전체 회전하는 물체는 나중에 공부할 텐데 선가속도랑 각가속도가 있게 돼. 그럴 때 봐봐.
짧게 회전하는 거와 크게 회전하는 게 있다면 이 크게 회전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토크라고 하는 힘이 커져요. 왜냐하면 그 모멘트 팔의 길이가 증가를 해갖고요. 알겠죠? 그냥 듣고만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키가 커. 그러면 전에는 팔이 짧았다가 길어지겠지. 다리가 짧았다가 길어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지겠지. 성장이 잘 이루어지니까 근육의 크기가 커지겠지. 장골 이와 같은 뼈의 길이가 길어지겠지. 그럼 봐봐. 근력이 커지고 모멘트 팔이 길어지니까 어떠냐면 회전력이나 토크나 이런 게 운동을 안 해도 좋아져.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초반에 100m 달리기 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재잖아? 갑자기 기록이 1초, 2초씩 막 빨라져. 나 특별한 운동을 안 했는데도.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내 몸의 변화야. 그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때나 이런 데는 바로 이 호르몬들의 변화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여학생들은 조금 일찍 나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준이 같이 짱이 되는 거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시작이 돼. 그러면서 더 오래 가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 남성과 여성의 자 우리 여기 여자 선생님들과 남자 선생님들 중에 심장의 크기가 누가 더 클까? 심장의 크기. 심장의 요 크기가 어떻게 될까? 누가 더 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자. 왜? 그래 간단한 얘기야. 덩치가 커서 심장이 큰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봐봐. 나랑 김연경 선수가 있어. 누가 더 커? 김연경 확신을 갖고 답을 하네? 그래요. 김연경 선수가 나보다 한 20몇 cm 커가요. 그 190 몇 이러니까. 누가 심장이 더 클까? 그래요. 그렇게 돼. 한마디로 등발이 큰 사람이 심장 큰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는 키나 등치가 크니까 심장이 큰 것뿐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성 또는 다른 성이라 할지라도 덩치가 비슷하면 실제로 심장 크기도 비슷해요. 예. 어린애와 내가 용호가 7살 때와 20대 때 심장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커지겠지. 왜 커질까? 그냥 커지셨으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덩치의 차이에 따른 변화지 이게 차별이 아니야. 그냥 차이야 차이 존재. 큰 동물은 큰 심장 갖고 있고 적은 동물은 적은 심장 갖고 있는 거야. 코끼리 심장 클까 작을까? 클 거야.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피와라든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거야. 그래서 그와 관련돼 있는데 그런 작용들에도 다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야. 아까 신경계도 뭔가 외부의 자극을 알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내분비계도 그래요. 근데 신경계는 매우 빨라요. 매우 즉각적이에요. 내분비계는 조금 느려요. 그러면서 효과가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요. 예, 이런 차이점들이 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교재가 이번에 새로 편찬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읽어가시면 돼요. 그다음 또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동.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 체육교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체육교사들 같이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교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과학도 실험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막 수학하다가 팔 부러졌다 이런 얘기 해봤어요? 막 존나 빨리 풀다가 뚝 이렇게 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 근데 우리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막 다치는 경우 있지? 예를 들면 막 철봉을 하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날아갈 때 위험해요. 도리어 이렇게 뒤쪽으로 날아가면 몸의 중심이 위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덜한데 앞쪽으로 밀려가면 이 뒤통수나 팔을 대면서 골절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볼 땐 전혀 다칠 상황이 아닌데 우리 학생들은 절묘하게 다칩니다. 예를 들면 그 띰틀 같은 것도 띰틀을 딱 하는데 띰틀을 뭉개 넘으라고 했더니 띰틀을 뭉개면서 거기에다가 띰틀과 함께 우장창창 쓰러지는데 띰틀의 구석 날카로운데 배가 찍혀서 장파열이 일어나거나 높이 뛰기를 위로 하라고 그랬는데 멀리 뛰기가 돼. 그래갖고 두꺼운 스펀지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예.
축구를 하라고 했더니 공을 차라고 했더니 상대 머리를 차갖고 다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서는 우리 체육에서는 다른 과목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여러 타박상이라 등등 외에도 우리 체육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수업할 때도 많잖아요. 운동장. 그러다 보면 더위 이럴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가 우리 요즘은 거의가 남녀 혼성 수업으로 많이 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생리기관이라든가 이와 관련돼서 또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빈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외부의 여러 가지 온도에 의해서 열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죠. 그 다음에 또 수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추운 물에서 들어가서 수영할 경우 또 예를 들면 고지대에 가서 예를 들면 산악 활동을 할 때 위험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 다양한 환경이거든요. 그때 이 다양한 환경에서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장에 가보면 1. 자 선생님 혹시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봤어요? 어떤 일 그냥 한번 그냥 툭 던지는 거야. 1. 알바. 어떤 알바? 편의점. 띡. 4,700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제가 옛날에 그 아는 분이 그 편의점을 하셔갖고 옛날에 제가 그 기숙학원을 한 적이 있는데 기숙학원 앞에 CU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져갖고 사장님이 급하게 어디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 몇십 분 이거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잘못 계산해서 한 번에도 두 번 찍어갖고 당황스러워갖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시급 얼마? 그때 9,620원. 저렇게 정확하게 괜찮은데? 내가 얘기했지? 첫 번째 월급 받을 때 어때 약간 그 시급 그 알바를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것보다 좀 덜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텐데. 예. 좋아. 선생님은 무슨 일 해봤어? 식당에서 뭐 했어요? 식당에서. 진상들도 많이 만나네? 그거 다행이다. 자, 우리 또 선생님은 어떤 일 해봤어? 카페 알바. 그러면은 뭐 이게 테이블 정리하고 이런 거야 아니면은 뭘? 음료도 만들어요? 그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씨발 나도 만든다. 아메리카노 씨. 이거 기계로 딱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맛있게 뽑는 뭐가 있어요? 아하하. 그러면서 이제 뭐 카푸치노 같은 것도 만들고 기본적인 그럼 다 일들 해봤잖아요. 우리 선생님 또 무슨 일 해봤어? 혼자 조용히 어떤 일을 했을까? 학원에서 강사도 했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일들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은 힘을 쓰는 거잖아. 그지? 그것들의 공간들이 많은 힘을 쓰기도 하고 적은 힘을 쓰기도 하지만 힘을 쓰면서 역학적으로는 뭐냐면 또는 역학이나 생리학에서는 그 일은 힘을 써서 그 물체를 이동시켜야 일을 한 거라고 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탁자가 있는데 선생님의 힘을 막 위로 주고 있는데 못 움직였어. 그러면 힘은 썼지만 일을 안 한 상태야. 근데 내가 힘을 줘갖고 얘가 위로 한 50cm 올렸어. 0.5m. 그럼 내가 어떤 특정 힘으로 0.5m를 이동시키면 그때 역학적인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역학적 일을 또 나중에 생리학적으로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걸 KPM 그래서 힘의 단위를 KP로 잡고 이동거리를 메트라로 잡아서 힘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걸 갖고 우리가 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 나오죠. 파워 뭐 이러면 이건 뭐냐. 일을 하되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 100의 일을 했는데 A라는 사람도 100 B라는 사람도 100의 일을 했는데 A는 2초 걸렸고 B는 4초 걸렸어. 그러면 일량은 똑같지만 파워는 동일한 일량에서 시간을 적게 쓴 사람이 더 파워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예, 요런 식의 개념. 그다음 또 에너지 소비량. 얼마나 에너지를 썼느냐. 특정한 일에. 그다음에 그때 얼마만큼의 효율이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체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20%대 효율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쓴 힘만큼 얼마만큼의 아웃풋이 나왔느냐. 그것의 비율을 갖고서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 10번 파트가 생리학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계산 그러면 스트레스 4 곱하기 2는 8. 딱 그 수준이야. 딱 그 수준의 것을 이해로 해서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방법론. 트레이닝 방법론은 이제 운동 생리학의 하위 영역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이라고도 하는 심폐지구력, 또 유연성, 신체 조성, 체지방률, 또 이런 것들을 5대 우리가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운동 관련 체력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체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트레이닝에 여러 내용들을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근력 트레이닝에서 등장성 수축을 활용하는 것, 등척성 수축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또 나오게 될 거고요. 또 SSC와 같은 신전 단축주기의 개념이라든가 그에 따른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체력을 기르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방법론 내용은 시험에서는 한 경년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약간 그런 비율 정도로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목차를 갖고서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운동 역학의 첫 부분만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가죠. 자, 운동 역학. 자,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이라고 하는 우리 교재의 3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두 가지의 역학 영역을 크게 나눴어요. 정역학, 동역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정이다라고 하면 이게 스태틱스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동역학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정 그러면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이니까 정적할 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역학 그러면 우리가 움직인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역학은 용어 자체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 제 몸에 힘이 작용합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때 힘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냥 여봐 질문하면 막 내뱉어. 그것도 모르냐? 이러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틀려봐야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자기한테 계속 그걸 피드백을 해야 돼. 자, 가만히 있을 때 힘 작용해야 하나요? 처음에 안 한다, 한다, 막 하다가 결국은 점점 한다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죠. 이제 분위기상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다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 체중이 작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힘은 작용해요. 내 몸에 선생님이 대학 들어올 때 62kg인가 그랬어요. 60kg 때, 예, 그랬어요. 선생님 대학 사진 보면 깜짝 놀란다. 진짜 깜짝 놀라. 못 알아봐. 제가 아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아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친한 형님이 이제 대기업 이제 사장이셨던 분인데, 나 용호야, 너 머리를 너는 언제부터 밀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나이 먹고 우리가 이제 친해진 사이니까, 그래서 뭐 형, 뭐 그때 뭐 하다가 교수 그만두고 뭐 이제 나는 이제 그쪽으로 안 간다 생각하면서 머리 밀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컨셉 같이 밀어갖고 이렇게 됐어요. 뭐 그런데 그래,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침 그때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대학 때 졸업 사진이 어떻게 그때 내 핸드폰에 있었어. 근데 왜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여야 돼. 형, 얘 봐봐. 그때 이게 누구냐? 봐봐 잘. 그랬더니 이게 누구냐? 그래서 나야 나 그랬더니 막 웃으셔. 야, 이게 어떻게 너야? 그랬더니 왜냐면 제가
일단은 저는 크면서 살이 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쌍꺼풀이 있잖아요. 이게 쌍꺼풀이 아니에요. 주름이야, 주름. 이게 임용의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주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약간 이쪽에 주름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안경을 쓰거든요. 이제는 안경의 힘을 빌려야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 강의하면서 이게 교재를 보면서 이게 전자칠판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초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약간 멀고 하니까 글자가 잘 막 난시가 돼갖고 강의에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다초점 이제 안경을 맞춰갖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좀 난시가 있거든요. 그 전부터. 근데 이제 강의실에 있으면 학생들한테 앞부분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뒤에 학생들도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도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도 계속 눈가를 뒤집어 까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주름이 생겨갖고 쌍꺼풀 같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머리 없어졌지, 없던 쌍꺼풀 같은 거 생겼지, 살도 올라왔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아니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야. 내가 대학 살 때 이렇게 보여. 어쩔 때는 이렇게까지 말랐었나 내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내 몸무게가 그때부터 한 20kg 쪘다고. 20kg 쫙. 그러니까 10kg가 언제 쪘냐? 역시 석박 때.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쫙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먹을 거 아니야? 여러분 때는 조금만 해도 살이 잘 빠져. 왜냐? 기초대사량이 높거든. 여러분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플 때 있죠. 그 정도로 식욕이 좋잖아요. 인정 안 할래? 그렇잖아. 막 옛날에 저 KFC 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뭔 일이 있었나 봐.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아. 느낌상. KFC 제일 큰 거 있지. 이거 이만한 거 있잖아. 왜? 그 치킨 세트 같은 거. 와, 그걸 혼자 먹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가서 먹을 때 그분이 이미 옆에 닭 시체를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그러니까 뼈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뼈가 이제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게 이제 비어가는 거지. 야, 그거 하나를 아주 어떠한 표정 변화 없이 계속 드시고 있더라고. 근데 살은 말라. 그래서 내가 저렇게 표정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가 하면서도 나는 중요한 건 어떻게 저걸 다 먹지 싶은 거야. 나는 치킨은 정말 옛날부터도 나는 한 마리 못 먹겠더라고. 지금도 와이프랑 가끔 여보 뭐 오늘 뭐 들어가서 우리 맥주 한잔 먹으면서 오늘 뭐 재밌는 드라마 한번 볼까? 무빙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BBQ 이런 데 가서 황금 올리브요. 그러면 20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산 다음에 집에 가서 하면 저는 딱 다리 하나, 날개 하나, 목 하나 이렇게 먹으면 끝이에요. 더는 좀 못 먹겠어. 좀 느끼하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은 한 마리 먹네. 아니 어때? 선생님은 그 닭을 먹으면 어디부터 먹어? 날개. 그래 나 날개 너무 맛있어. 오늘 저녁 때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때는 정말 기초 대사량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대사량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먹은 만큼 잘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그래서 먹어도 운동해도 옛날만큼 안 빠져. 그러니까 평소 때 안 빠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중년살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 생기는 거야. 몸이 그렇게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때는 자 봐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라 그러지?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떤 걸 많이 쓰니까? 그렇지, 지방.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성지방이라든가 이런 근육에 있는 중성지방이라든가 피하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유산소 운동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근육에 있는 중성지방 이거는 인체 대사 과정과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중성지방이 많다는 건 운동에 유리한 거야. 근데 지나치게 많이 처먹고 저같이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근육의 중성지방으로 쌓아놓고도 너무 잉여물이 많으니까 피하지방에다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또 뺏으려고. 근데 뺏기도 전에 또 처먹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이것들을 운동을 할 때 피하 지방을 먼저 쓰면 얼마나 땡큐겠어. 근데 이게 아니야. 근육 내에 있는 중성지방부터 쓴다고. 그게 다 고갈이 되면 피하 지방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딘가에 고립이 돼 갖고 말이야, 조난돼 갖고 한 일주일, 2주일 되잖아. 그럼 살이 쪽 빠지지. 그때가 뭐냐면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피하 지방까지 뽑아 쓰는 거야.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혼미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뇌에 있는 단백질까지 쓴다고. 우리 몸이. 그러니까 뇌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야. 예. 실제 뇌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단백질류를 쓰거든. 근데 그것들까지 막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막 쪼그라드는 거지. 왜냐면 근육의 주성분이 또 단백질이거든. 그럼 죽기 직전에 우리가 빼빼 마른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 빼빼 말라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그 근육의 단백질까지 다 썩어서 사람이 퇴화되는 거거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합이 우리 체중이거든. 그 합이 어디 하나에 모여 있다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 질량으로 얘기하면 질량중심이야. 그 질량중심에서 연직 하방, 정확하게 수직 하방으로 중력이 작용해. 우리 몸이 그런 상태야. 지금 여러분도 앉아있지만 그러고 있어. 앉아있다 일어나면 무게중심은 변해. 옆으로 가면 무게중심 변해. 한 다리 한 팔 들면 무게중심 변해.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건 힘들이, 여기 봐봐. 오른팔 들지? 그럼 무게중심이 살짝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 그렇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빨 닦으면 어때? 이렇게 닦지? 그럼 팔이 위로 올라갔지. 우상방으로 올라가지? 그러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내가 아래쪽에 이렇게 한다고. 또 우리가 무게를 이렇게 들잖아? 그럼 이렇게 쏠리지. 그러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향하는 어떤 힘을 만들어서 균형을 잡고 간다고. 그와 같이 작용하는 힘이 제로이거나 모든 힘들의 합이 제로일 평형 상태가 바로 정력학이야. 무조건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고 있어. 앞으로 쏠려 있잖아? 그렇지만 힘들의 균형 상태가 0이기 때문에 앞, 뒤, 위, 아래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런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평형 상태란 인체가 휴식 상태로 움직임이 아예 없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제로인 상태죠.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여기 봐봐. 이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등속 운동이라고 하지? 일정한 속도. 10m/s면 10m/s 하는 대로 일정하게 움직이면 가속도는 몇이 돼?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0이야. 속도의 변화가 0이야. 그럼 가속도가 0이면 F는 힘은 몇이라고 그랬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가 0이면 역학적 힘은 몇이야? 0이지. 바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 운동 상황은 역학적 힘이 제로인 상태야. 그걸 다루는 게 정력학인 거야. 그래서 단거리 출발 자세인 크라우칭 자세. 그때도 앞으로 쏠리고 한 자세를 하지만 팔로 버티면서 힘의 합을 보면 제로 상태로 만들어줘. 그래서 정지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0kg의 덤벨을 이용해 팔꿈치를 90도 정도 유지한 이렇게 등척성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상태. 요때도 다 정력학 상태야. 그 다음 3. 정지 상태도, 정지 상태는 속도가 제로인 상태죠. 이 정지 상태도 일종의 속도가 제로인 운동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력학에서는 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운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정력학은 멈춰 있거나 속도가 변화가 없거나 해서 힘들의 평형 상태가 있는 상태를 다루는 게 정력학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동력학을 보면 이 동력학에서는 3쪽의 운동학과 다음 쪽의 운동역학으로 나눠요. 그래서 운동학은 키네매틱스라고 얘기하고 운동역학은 키네틱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운동역학 보면, 운동역학을 보면 그 자체가 힘을 다루는 거잖아요. 힘. 그러니까는 중력,
마찰력, 근력, 회전력, 지면 발력 이와 같이 각종의 힘과 관련된 건 운동역학. 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운동학은 그 힘이 아닌 요소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학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힘과 각종의 모멘트, 이 모멘트는 나중에 여러분 무조건 회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뭐냐면 회전 상황이 아닌 선운동 상황에서의 힘. 예를 들면 직선적으로 미는 힘. 이런 힘들. 회전력은 돌리는 힘. 그러니까 선운동 상황에서의 힘과 회전운동 상황에서의 힘. 그걸 모멘트라고 해요. 이걸로서 그 결과로 나오는 거를 관심을 갖는 게 운동학이에요. 그러니까 힘 자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결과로 나오는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야, 봐봐. 내가 여기 있다가 힘을 빵 줘갖고 땅 하고 튀어나갔어. 그래서 속도가 촥 붙었어. 그때 힘을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로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가 느려졌다, 더 빨라지고 있는 가속도가 붙었다,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속도가 줄어들었다와 같은 걸 관심을 갖는 게 운동학이야. 알았지? 예. 그 다음에 대상물체 현상, 즉 그래서 여기서는 뭘 많이 다루냐면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많이 주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막 가다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힘, 거의 마찰력 이런 것들로 해서 브레이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 결과 속도가 빨라지거나 줄어들거나 위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했다거나 이런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게 운동학. 예.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고 운동학적으로 설명하라, 운동역학적으로 설명하라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 운동학적 분석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다시 한번 힘을 고려하지 않고 동작의 움직임이나 현상 등의 변인을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정량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가해지니까 10m/s의 속도가 나왔다. 어떤 힘을 가하니까 무게중심이 지상에서 1m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숫자로 기술하는 방법. 그래서 이때 위치 변화나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운동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골프 클럽에 우리 회전하면서 골프 클럽을 땅 치죠. 최대 선속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운동학적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운동학적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몸통의 회전 속도를 한 단어로 각속도라고 얘기해요. 회전 속도와 또 몸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팔의 길이, 결국 이게 회전 반경이죠. 이것은 클럽의 선속도에 영향을 주는 운동학적 요인.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공식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 바로 이 공식을 지금 이 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면 속도, 회전하는 속도, 선속도, 선운동할 때의 속도, 회전 반경.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회전 반경이 짧지만 이렇게 하면 회전 반경이 크겠죠. 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회전 반경 하나의 길이잖아요. 이거는 속도 요인들이죠. 속도나 어떠한 위치의 변화에 따른 길이, 이런 것들만 갖고 설명하는 게 운동학적 요인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 골프 클럽을 딱 칠 때 발생하는 회전력, 토크. 그러면 나중에 토크의 공식이 지금 미리만 좀 알아놔요. 토크가 편심력 곱하기 모멘트 팔의 곱이자 또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가까속도에 의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 토크가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모멘트 회전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회전력이니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결국은 회전 반경을 크게 해서 딱 치면 회전력이 커져갖고 강한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요 설명으로 하면 이거는 운동학적 설명이에요, 운동역학적 설명이에요.
예, 이거는 운동 역학적 설명이 되는 거고, 운동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예, 각속도를 빨리 하면서 회전 반경을 크게 하면 선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운동학적 설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서서히 뭔가 좀 운동학, 운동역학 나오니까 조금 부담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 나중에 다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서 클럽의 선속도는 선운동 관점, 몸의 회전은 각운동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러니까 선운동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직선 선운동이 있고요. 또 포물선과 같은 곡선 선운동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선운동이고요. 회전과 관련된 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도는 동작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스핀 동작을 한다. 체조 선수가 철봉을 잡고 대차 휘돌기 동작을 한다. 예. 또 야구 선수가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야구 배트를 스윙한다. 이 모든 게 다 회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다 우리가 각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직선적으로 스케이팅 선수가 쭉 직선적으로 이동한다. 공중에서 스카이다이버가 공중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다 선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선운동과 각운동 내에서의 운동학적 요인들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운동역학 쪽인데요. 운동역학은 그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근력 한번 써볼까요? 밥 먹기 전에 자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자 펜 놔봐. 다 놔. 자 손바닥 대. 자 이거는 최대한 5초간 팍 미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심장이 안 좋거나 한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최대 등척성 운동은 순간적으로 최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심장에 부하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5초 너무 짧다. 10초. 이건 얼굴이 표현해 주게 돼요. 표정 막 이래갖고는 이게 아닙니다.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얼굴에 피가 쏠립니다. 빨개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0초간 최대한입니다. 준비 시작. 팔이 안 떨려? 5, 6, 7, 8, 9, 땡! 어우, 좋아요. 오, 좋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약간 10초 넘게 이렇게 힘을 주면, 왜 지금 빨개져? 예. 지금 여러분 최대 힘을 쓰셨죠? 그러면 그게 다 근력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움직임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어깨 쪽의 근육과 상완 3두근 중심으로 힘을 쓰거든요. 아마 힘을 썼을 때 지금 상완 2두근에서 지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없어. 어깨 쪽부터 뒤쪽의 근육에 힘을 쓰니까 여기서 딱 하거든. 그러면 이때 이 근육이 길이가 변화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근력을 우리는 등척성 장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등척성,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길이로 장력을 발생시키는 근력이다 이거야. 그렇지? 그 다음 또 이번에 1초만 이번에 여러분 죽을 것 같아. 보니까 딱 하고 이번에 딱 이렇게 해봐. 하고 땡겨봐. 시작! 빡! 스톱.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똑같은 등척성 이제는 앞 근육을 써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육의 사용 부위는 다르지만 등척성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서 만약에 자 오늘 점심 내기 한번 하자. 1분단, 2분단 나와. 3분단, 4분단 나와서 줄다리기를 했어. 으악! 줄다리기를 했어. 근데 둘이 팽팽해. 그래갖고 어디로 가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 10명, 여기 10명이 줄다리기를 막 하는데 전신적인 분명히 줄다리기 할 때 팔의 힘
뭐 그냥 코어 쪽에 힘, 다리 쪽에 힘 다 쓰고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팽팽하게 버티고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 전신 근육이 등척성 수축 상태를 유지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어. 차고 땡겨.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팔 쪽이나 이런 게 단축성 수축을 하지. 내가 발생시키는 힘의 방향으로 상대 물체가 땡겨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당겨온다 해서 구심성 수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힘을 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밀려가 저쪽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내가 힘은 쓰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려가지 원심성 수축을 하는 거야. 전신으로.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컬 동작으로 하면 이거야. 내가 힘을 줘서 내 몸 안쪽으로 힘의 방향으로 당겨. 그러면 근육의 길이로는 상완 이두근이 짧아지는 단축성 수축을 하는 거고 내 힘의 방향 쪽으로 당기니까 구심성 수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완 이두근이 힘은 쓰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럼 원심성 수축을 하는 거야. 근데 근육의 길이는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러면 이제 신장성 수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어를 얘기를 할 때 근육의 길이로 얘기하면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또 이게 내가 발생시키는 근육의 내력과 이 덤벨과 같은 거에 외적 부하가 하는 걸 외력이라고 표현해요. 내력과 외력의 관계 속에서 내력이 크면 당기는 거야. 외력이 크면 나는 힘은 주지만 외력적으로 가는 거야. 그때 내력이 크면 구심성. 반대로 내력이 작고 외력이 크면 원심성 수축.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이런 근력들이 나오고요. 나는 왜 힘을 안 썼는데도 막 호덕거덕거리지? 그 다음에 지면 발력. 이제 지면 발력은 지면에 가는 힘에 의해서 운동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힘의 크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러분 봐봐. 내가 여기서 이제 80kg로 내려 눌러. 그러면 지면도 똑같이 80kg로 날 미는 거야. 그러니까 80kg로 내려 누르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80kg 중이라고 표현해요. 예? 정확하게 힘의 단위로 하면. 그러면 이제 만약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잡으면 이게 800N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지면에서 똑같은 힘의 크기이면서 방향이 반대인 800N의 힘이 지면 발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이때 내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힘을 줬어. 이렇게 힘을 줬어. 그러면 지면 발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그래,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무게 재려고 이렇게 체중계 가서 이렇게 힘을 주면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울이 지면 발력계예요. 가장 대표. 그러니까 내가 누르는 힘에 의한 발력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왜 보통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만약 거기다 힘을 이렇게 주면 실제로 내 몸무게 800N에다가 다리에서 누르는 만약에 100N의 힘이 있다면 지면에 몇을 줘요? 900N을 주겠죠? 그러면 그 900N, 이 800N에 또 추가적인 힘 100N이 합쳐져서 900N의 힘이 지면 발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을 결국 힘이죠. 그런 종류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토크. 토크 자체가 T로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예, 토크는 뭘로 표현되냐면 가해지는 힘 곱하기 모멘트 팔의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조금 이따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어떤 공이 있다. 그러면 이 공에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을 벗어난 힘을 가하면 그 힘의 연장선이 중심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에서 한쪽으로 벗어났다, 한쪽으로 편중됐다 해서 편심력 그래요. 또는 이걸 이심력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이 편심력이 작용하면 이때 이 중심으로부터 이 힘까지의 수직거리, 가장 최단거리라고 할 수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모멘트 팔이라고 해요. 회전을 일으키는 팔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멘트 팔의 길이와 이게 모멘트 팔이에요. F가 이게 편심력이에요. 이거의 곱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 회전시키는 힘의 성분이 바로 토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각종 회전이 나오게 되면 이 토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토크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각운동 상황에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운동 역학에서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 모멘트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각운동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멘트란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결국 뭐냐? 각관성이에요.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놀이터를 가보면 회전틀이 있었죠. 친구들끼리 딱 올라가면 빙빙 돌리잖아요. 예. 그때 재밌는 게 언제가 재밌어요? 회전틀 또 뭔지 모르는 또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있으면 샥샥 이렇게 돼 있으면 친구들끼리 나자 빨리 돌려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친구들이 막 돌리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으면 돌리기 쉬워, 어려워? 돌리기 쉽지. 여기 바깥쪽에 있으면 돌리기 어렵지. 그러면 이게 뭐냐? 가운데 몰려 있으면 관성 모멘트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회전시키기가 쉬워.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회전시키기 어려워.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회전시키기도 어렵지만 일단 회전하잖아? 멈추기도 어려워. 그게 관성 모멘트야. 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선생님 몇 킬로? 선생님 몇 킬로? 70kg, 90kg를 합시다. 좀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게. 그럼 70kg, 90kg인 무게의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두 명한테 똑같은 힘을 작용할 때 누가 더 쉽게 넘어질까요? 가벼운 사람이 쉽게 넘어지겠죠. 그럼 쉽게 넘어진다는 건 현재의 상태를 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떠한 물체의 질량 혹은 그거의 중력과 속도에 곱한 무게가 많으면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건 관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 습관할 때 그 관입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게 관성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는 이너시아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이너시아가 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관성 모멘트 그러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이렇게 I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는 결국은 선운동에서는 그냥 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무게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량 관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우면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무게가 무거우면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또 가벼우면 변화됐다가 멈추기도 쉽고 무거우면 변화시키기도 어렵지만 일단 움직이고 있으면 멈추기도 어렵다. 예를 들면 여기서 가벼운 물체가 올 땐 탁 멈추기 쉽지만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오면 멈추기 어렵잖아요. 그게 다 이제 선운동 상태에서의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을 관성 모멘트라고 한다. 이것 또한 운동 역학에서 다룬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운동량. 운동량은 뭐냐면 그 물체가 어떠한 특정 질량이 있을 때 그 물체가 이동할 때 속도가 발생할 때의 고유한 물리량을 우리가 운동량 그래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70km, 90km의 두 명이 있는데 똑같이 5m/s로 이동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70 곱하기 5 하면 350일 거고요. 90 곱하기 5 하면 450일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속도는 같지만 질량이 다름으로써 운동량이 다르죠. 그렇죠? 또 두 사람이 다 70km로 동일하다고 할 때 한 명은 5m/s로 달리고 한 명은 10m/s로 달리면 한 명은 70 곱하기 5에서 350의 운동량, 한 명은 70 곱하기 10해서 700의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무게지만 속도가 다름으로써 운동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운동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운동량을 속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2분의 1 m v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미분하게 되면 운동량이 되고요. 예. 속도에 대한 미분이죠. 예. 또 운동량을 속도에 대한 적분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분 적분의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뭐 시험에서 이걸 미분하면 뭘까요? 뭐 적분하면 뭘까요? 아마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의 개념으로 가보면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에너지는 뭐예요? V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두 배와 제곱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잖아요? 네. 선생님 100만 원이 있는데 두 배 드릴까요? 100만 원의 제곱을 드릴까요? 제곱이죠. 예. 100만 원을 두 배 하면 2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의 제곱을 하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속도가 운동량은 속도가 두 배가 되면 운동량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너지는 제곱이기 때문에 속도가 두 배가 되면 네 배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 세 배가 되면요. 속도가 세 배가 되면 운동량은 세 배가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되는 거예요. 네 배가 되면 예, 16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같은 총알이라도 총알 앞에서 이렇게 톡 던졌을 때 맞았을 때 안 죽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운동량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하지만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화약을 갖고 빵 하고 빠른 속도로 하면 마치 아까 2배, 4배, 8배, 16배, 32배 이렇게 커지듯이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배가 커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곱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는 10,000배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속도가 1000배가 빨라지면요. 운동 에너지는 100만 배가 커져요. 100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공식인 MC 스퀘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MC 스퀘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의 기본 이론이잖아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MC 스퀘어라고 하는 MC 스퀘어 이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제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원자폭탄이니 뭐니까 결국 에너지의 개념 아니에요? 예. 만약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열량이라도 그것이 속도를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거죠. 예.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것의 제곱이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순식간에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에너지가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이 연약한 피부 같은 게 견뎌야 안 견뎌요? 못 견디니까 그 에너지를 못 견디고 다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없어져 버렸어. 예.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튼튼한 건물은 뼈대 정도만 남는 거고 산화 같은 경우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처음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경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것이 인류 역사상 딱 두 번 터졌던 거죠.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용량의 그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폭탄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터지면 우리는 그냥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딱 그 시 정도 터졌지만 그거보다도 몇백 배 센 폭탄들이 서울 시내에 터졌다. 서울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의 시작은 운동량.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적 에너지도 있고요. 위치 에너지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근데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질량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몸무게다. 어떤 특정한 뺏의 무게다. 질량이다. 이건 일정하겠죠. 그럼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충격량. 이건 또 나중에 뭐냐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의 곱에 의해서 이 충격량이 나와요. 제가 왜 운동량과 충격량을 여기서 하나. 이게 임용시험에서 역학에서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예. 물체의 질량이 있고 속도가 변화한다.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속도가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을 거고 나중에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만큼이 충격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또한 뭐의 공식?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의 곱에서 나오니까 어떤 시간을 알려주고 그럼 그때 가해진 평균 힘은 몇이냐. 그걸 우리가 평균 충격력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렇게 충격량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이때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냐는가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만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다음 마찰력. 이 마찰력에는 우리의 손과 손을 마주하거나 여러분의 엉덩이와 지금 예를 들면은 의자 사이에 다 마찰력이 있거든요. 접촉하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마찰력. 근데 이 마찰력은 보통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내가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건다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그럴 때 이와 같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걸 우리가 보통 표면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떠다니는 공기, 물 이와 같은 거와 어떤 운동체 사이에 마찰이 나오면 그걸 우리는 유체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찰력 관련 문제도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건 특히 유체 마찰력과 관련돼서 매그너스 효과라든가 베르누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들이 또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딱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력학이 있고 동력학이 있고 또 동력학에는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있고 운동학에서는 힘적인 요소가 아닌 그 힘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결과 속도라든가 위치의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역학 쪽은 각종 힘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근력이라든가 지면 발력이라든가 또는 뭐 충격량이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등등등등 모멘트 토크 전부 다 힘과 관련된 건 다 운동역학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